번째 들어가서 이 앞에 여러분 어차피 자기소개 파일은 따로 정리하셨다가, 왜냐면 첫날 갈 때는 앞에서 소개하기 좋은데 둘째 날 갈 때는 그저 애매할 때가 좀 있잖아요. 예, 좀 짧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1일차하고 4시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지금 아까 상황인지력을 이래 넣었는데 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지금 넣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고쳐볼게요. 한번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질문을 통하는, 요거는 이제 요거 하루에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조정을 해 나가면 되니까, 언어인지력 훈련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시간 조정은 형 강사가 하니까 이걸 좀 작게 하고 이걸 길게 하고 이거는 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목차는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요거 펼쳐놓고 그림을 보면서 합시다. 네. 이 그림이 중요해요. 로드맵이. 성공은 어떻게 하는가? 이 장이 정확하면 이게 요리갑니다. 양이 많아서 이 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정확하게는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그래서 먼저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의 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따 들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접목되게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면 바로 스카이프에다가 적어주세요. 아니면 손 들고 그냥 건의해 주시면 여기서 바로 처리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즉 생산 활동을 하는데, 이 생산 활동에서 서로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문일지 10에서 문일지 0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 다른 이유가 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나올 수 있는 답이, 저거 여기 나오면 너는 떠오르는 게 뭐죠? 도끼날 갈아라, 그죠? 네, 나무를 하는 것보다 도끼날을 갈아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답변이죠, 이게. 근데 실제로는 이건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요인 중 하나죠. 이렇게 자기 요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 중에 이쪽 도끼날 가라는 것은 기술 도구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타인 요소, 상황 요소. 네. 자, 이런 여러 요소들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죠. 이거를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입력대 출력의 생산 비밀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게 문일지십이에요. 네, 문일지십의 비밀인데, 자, 생산 형태가 있고 그 생산 형태에 따라서 몸으로 하는 한 양, 머리로 하는 5양, 도구로 하는 10양, 시스템으로 하는 무한양, 이런 이 그림 한 장이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문일지십이다, 이 말이죠. 하나 듣고 열을 아는 게 이쪽에 가는 거고, 하나 듣고 하나 아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다. 자, 이러면서 결국 능력이란 이거다.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시스템 생산까지 가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들을 파악해서 이런 생산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정리한다면,
생각나는 걸 바로 정리해 볼게요. 다른 말로 한다면 문일 지십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영상 자료가 지난번에 그 광양중학교 학부모 교육할 때 이걸 1시간 했거든요. 이 부분만 1시간 했으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사례들이 막 자세히 들어가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목질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설계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제 그러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먼저 알아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내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렇게 알아내는 사례를 전쟁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네. 자, 전쟁을 보면 제가 최근에 드라마만 1300시간을 봤거든요. 6개월 동안. 1300시간 계산하시면요. 하루 8시간 계산하면 아마 4, 5개월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봤죠. 거의 안 본 게 없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한국 그 광개토대왕에서 다 모든 역사 드라마가 대부분 다 국가가 망하고 그 새로 세워지는 그 시기에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맨날 같은 게 반복되는데 망하고 흥할 때 이때 이제 막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군웅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중에 한 사람만 나라를 세우고 그 사이에 보면 막 서로 치열한 경쟁들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한 사람만 마지막 남아요. 그 남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지.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성공한 사례를 쭉 보면 이게 손무가 저기잖아요. 손자병 뽑은 사람. 그 사람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소리가 왜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있으니까. 이 음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음향을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서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겁니다. 중간에 짧게 잘라서. 오나라에서 손무가 장군으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데리고 이걸 통과하는데 이런 협곡은 다 매복을 받기 쉬운 것이에요. 근데 여기 통과 안 하면 전쟁이 안 돼. 그럼 손무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당연히 매복이 올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일부러 매복 정보를 흘립니다. 매복 정보를. 자, 보세요. 나오고, 이제 매복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죠. 예, 매복 있죠. 여기서 5만 대군이 죽어요. 이 매복 한 건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한 나라가 뒤엎어지는 예, 그런 초대형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진나라, 지금 이 매복했던 나라, 그 공주가 손무의 전략을 알아채요. 알아채고 바로 이제 그 매복하고 있는 군대한테 전령을 보내는데 이미 늦었죠. 네. 그래서 가서 빨리 위험하니까 빨리 그 매복 철수해라 라고 보낸 순간 이미 저쪽에서는 사건이 터진 거죠. 예,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매복군이었고 실은 손무는 이 매복군의 뒤에 다시 또 매복을 하는 이중 매복. 예. 5만 대군이 그냥 순식간에. 이 매복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랫사람을 위로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올라갈 수도 없고요. 위에서 막 계속 공격해니까 그냥 안전제로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군의 최후는 다 매복에서 나와. 최대승도 매복에서 나오고. 자,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제가 매복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는 게, 자,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걸 묻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매복 작전인데, 매복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거기다가 진을 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국가에서 이거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 다 해놓으면 다 먹는 거지, 내가.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인지기술이 그쵸. 예측이 네. 매복의 핵심은 다 예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패하는 사람은 예측이 안 된 거고, 그죠? 대승한 사람은 예측을 한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만 대군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이 사례를 하나 먼저 보여주고, 그럼 도대체 매복이 걸린 이유가 뭐냐? 또 매복에서 승리한 이유가 뭐냐? 이걸 계속 묻습니다. 반복해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 이건 이제 영상 없습니다. 그냥. IS 매복에 걸려 전멸한 이라크 기갑 부대. 걸린 이유가 뭐냐? 계속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아프간 특공대 매복으로 미군 6시간 사투. 왜 매복에 걸렸고, 또 어떻게 매복을 할 수 있었냐? 로마 최고 구군단 매복에 걸려집니다. 요거 로마의 최고 구군단이요. 얘가 망하면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망하고 나서 죽고 나서 로마가 망합니다. 그 정도로 최강의 군단이었는데 단 한 번 매복에 걸렸어요. 구군단이 태어나서 최초로 매복에 걸리고 그리고 로마가 망한 거죠. 그 정도로 유명한, 이거 영화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아무튼 매복 걸리면 끝장나는 거죠. 남한사정 전투에서 충청도 근한병 7,000명이 청나라 매복에 걸려 전멸. 또 284명의 한국군하고 5,000명의 베트남군하고 붙어가지고 매복으로 이깁니다. 284명.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원균의 7,000량 해전에 조선수군 전멸. 일본 매복에 걸렸죠. 영계소문 사수대첩 매복에 걸려 당군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막 100만 밀고 내려오잖아요. 뭐 20만, 30만은 기본입니다. 당군들은. 근데 이런 숫자가 전부 이렇게 당하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방이 저거 매복이 있을 거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미련한 장수라도. 하죠. 협곡 지나는데 매복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또 큰 강 지날 때 매복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정상적인 장수라면. 그런데 왜 매복에 걸릴까? 그 사전에 보면 엄청난 사전 전략이 작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협곡을 지날 때 첫째는 이쪽 아군 수가 작을 거다라는 284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부심. 두 번째, 거짓 정보. 적군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을 거다라는 정보. 그러니까 지나가도 된다. 이런 사전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군이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봤을 때 거기 매복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다 있어, 밑바닥에. 상당한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사수대첩에서도요, 정말 그 당나라군이 그 강을 건너는 그 과정이 단순히 건너는 게 아니죠. 그 전에 군대가 다른 데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건너가도 괜찮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다 사전에 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전 전략들이죠. 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거 하실 때 사수대첩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영상, 드라마나 역사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말 나왔을 때 좀 상세한 설명이 되잖아요. 이거는 암묵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걸로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잘하는 매복 전략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네. 사수가 살수나 같은 말이 죽일살 같은 말이. 이거하고 살수대첩은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이고요.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이고 이게 사수대첩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예. 아니요, 사수라는 게 강이에요, 강. 그 당시 과거의 이름이 강인데 이거 그러니까 좀씩 한 번씩은 찾아보고 아니면 여러분 잘하는 걸로 바꾸치기 하셔도 돼요. 아까 그 로마 그 영화명은 뭔가요? 그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 센츄리온인가?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지 않아요. 예. 센츄리온인가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영화 재밌어요. 저도 봤는데. 아까 그 협곡을 지날 때 분명히 매복에 돼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가는 이유는 네. 적군이 흘린 거짓 정보. 거짓 정보. 예. 여기 적군이 지금 현재 다른 데 가 있어. 자기 아군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다른 데 가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도 되는 거지. 그런 형태의 어떤 거짓 정보들. 아까 그 전에 아군의 수가 적다는 데는 네, 자부심 그거는 이제 이건 괜찮아. 이거 몇 명 안 되는 것까지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부심.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군대가 더 많고 자만심, 자부심. 네, 그러니까 자만심, 자부심, 자만심, 자부심 같은 걸로 보고 그게 가장 커요. 보통 제가 드라마 지금 1300편을 봤잖아요.
1300편을 봤는데 대부분 다 자만심이야. 왜? 군대 수가 저쪽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매복 해봐야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복에 걸린 이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 뭐냐? 이미 이제 앞에서 매복에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정리했으니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네. 적으로 하여금 덤빌 수 없게 한다. 아예 꿈도 못 꾸게 한다. 두 번째, 어차피 전쟁할 거라면 이겨놓고 싸운다. 세 번째, 내가 질 것 같으면 싸움하지 않고 회유나 또는 외교나 이런 방법을 해결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든 전쟁에서 사용되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이걸 장수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말로 이렇게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는 기준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그 다음에 기업체 쪽으로 본다면 필요인지로 사업을 성공하죠. 자, 도스, 페북, 아이폰, 온라인 쇼핑몰 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필요를 먼저 인지하고 그걸 사업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 전쟁에서는 이 두 가지죠. 여기서는 필요가 어디죠? 적의 상태죠. 적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피지기면 여기가 지기라면 여기서 지기는 뭘까요? 여기 지피가 적의 상태, 필요성을 아는 거고 지기는 나의 상태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기는 뭘까요? 여기 지피가 적을 아는 거고 지기가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역량. 그러니까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저들이 필요를 알았는데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역량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시작해놓고 중단하거나 예. 하는 일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에 그건 긍정적인 말인데 그 얘기들은 그거를 못하는 이 앞에 이야기는요. 이 앞에 이야기는 전멸했다는 얘기인데 반대가 뭐죠? 전승이잖아요.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여기 앞에가 이렇게 해놨죠. 대승한 성공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아래는 이제 전멸이라는 말이 좀 전멸이 부각돼요. 전승이 부각돼요. 와닿는 느낌이. 전멸을 하면 좀 막 느낌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전멸을 쓴 거고 실제로는 반대쪽 입장에서 볼 때는 전승을 하게 된 이유. 그래서 전멸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써봤는데 혹시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를 통일해서 대승이니까 여기도 대승으로 바꾸면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밑에 적의 상태를 알지 못한 정권 한계나 위치가 알지 못한 타권 한계는 전멸에 대한 예, 좋네요. 그거 수정할게요. 그러네. 땡큐. 네, 이거죠. 그러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적의 상태를 알면 적의 상태를 알고 적의 상태를 상태를 아는 것. 그다음에 적의 상태를 저기 나의 상태죠. 네. 나의 상태를 아는 것. 네, 이렇게 처리할게요. 조금 더 자세히 적으면 이제 상태라는 말을 군량미, 그다음에 그 무기, 그다음에 군 장정수 뭐 이렇게 좀 정리. 전력을 아는 거. 예. 그럼 전력이라고 바꿔줄까요? 근데 전력보다 더 넓어. 전력은 하나고 그다음에 국가의 상태, 국민의 상태 더 넓거든요. 상태라는 말이 더 큰 개념이에요. 전력이라고 그러면 너무 한정돼. 예, 한정돼. 네, 그러니까 다 상태는 모든 걸 다 포함한 건데, 예, 이제 전력 그러면 그 상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는 여러분이 설명할 때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상태 속에 들어간 전력 등등 이렇게. 근데 군대에서 실제로 전력 쓸 때는 그런 뭐 군량미, 훈련 정도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전력이라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력에는 저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국가의 상태. 예. 그러니까 국가 뒤에서 받쳐주는 국가의 그 현재 정치, 문화, 경제들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안 들어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까지 포함돼야 되거든. 그래서 상태라고 말하는 게 종합적인 상태로 처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바꾸니까 저게 상황. 상황이라도 돼요. 예. 상황이 더 낫겠다. 예. 상황이 더 낫겠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정말 민감하긴 하죠. 예. 네, 이런 거 할 때 상황을 다시 설명해 가지고 전력과 그 다음에 국가의 상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전력을 다시 나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요. 네, 상대도 와 저거 정말 저렇게 분석이 되는구나. 써놓으면 설명할 게 없으니까 상황. 맞아 이제 그게 낫잖아.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둘 다가 먼저 아는 것과 먼저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앞에 이야기를 다 끌어낸 겁니다. 그 삼성 그거 써도 되겠네요. 사례 좋죠, 그거. 네.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외국에서 개발해서 8명이 삼성 본부에 왔잖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는 2,000명이 개발하고 있다. 그 2,000명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바다래요, 바다. 운영체제가. 근데 지금도 바다가 안 나왔습니다. 네. 먼저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의 차이가. 이거 구분해 있게요. 이거 지금 중요한데. 먼저 아는 것은요, 알려진 건데, 알려졌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최신 정보를 사람들이 늦게 아는 사람이 있고, 먼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리 어댑터. 예. 먼저 아는 것이 얼리 어댑터. 그 다음에 알아내는 건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내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는 것부터 해. 먼저 아는 사람이 알아내는 쪽을 잘해. 왜? 먼저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알아내는 것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요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GP식이랑 밑에 필요인지가 네. 어떻게 나눠지나요? 위에가 먼저 아고 이거 알아내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이 필요성 인식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그 명확하게 말하면 구분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필요 인식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를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알려진 거라고 봐야지. 필요는. 필요한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자신들이 필요하고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됐어요. 필요는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러니까 알아내는 거는 발명하는 거고. 그렇죠. 그냥 이 사람들이 뭘 필요하러 하는 거냐 하는 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알아내가지고 이 필요를 채우는 건 알아내는 거예요. 필요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존재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필요는. 근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 도구는 이제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것과 알아내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역량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가 넘어갈지 상상이 가죠. 네,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먼저 아는 것, 먼저 알아내는 것.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먼저 알고 가르쳐 주는 거, 독서 한 권 읽는 자. 이때 좀 사례가 있으면 여러분께 좀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먼저 알아내는 것. 네. 이런 요소들을 해서 알아내는 것. 네. 좀 전에 앞에서 그 필요를 찾아내는 거를 먼저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는 도구를 개발하는 게 그거 참 좋은 사례네요. 네, 아주 좋은 사례예요. 네, 그렇죠. 예, 필요는 먼저 아는 거, 발명의 어머니는 알아내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한 블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먼저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이었잖아요. 그 앞에 데이터는 뭘로 바꾸든 더 좋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든 게 더 좋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공유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제시한 모델은 이런 방식으로 제시한 거예요. 사실 좀 더 정리해보면 예측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사용되는 사례가. 대단한 사례들이에요. 첫째가 전쟁. 전쟁은 정말 나라가 죽고 살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은 생사의 문제. 두 번째 사례가 기업 영역의 필요와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두 번째, 그게 필요와 발명. 그래서 사업이, 전 세계 사업이,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게 되는 사례. 세 번째는 학문이에요. 순서로 본다면 학문이 더 먼저 갈 수 있는데, 학문의 세계에서는 지금 오늘날 문명의 기술들이 다 학문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가설 검증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기업체는 필요와 발명이라고 그러고, 학문 쪽에 가면 가설과 검증이라고 그러죠. 전쟁에서는 예측과 실행. 그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세 가지에서 이기면 뭐 전 인류적 사건이죠, 다. 그거를 이제 우리 일반 생활로 끌어내려 내려온다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속 매일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라도 나는 별로 실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지금 예측과 실행에 관한 거예요. 그거 좀 적어놨다가 파워포인트 좀 효정 기자님 잘할 것 같아요. 방금 나온 얘기들 그냥 저는 말로만 했는데 이게 어디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말로 해놓고 그 시간 지나면 생각이 안 나버려. 네. 체크 좀 해서 파워포인트 자체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근데 여기서 여기 저도 파워포인트 못 넣었는데 뭘 넣어야 되냐면 이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자, 이게 모든 성공의 기준이다. 모든 성공, 이거는 기반 역량이라고 그래가지고 변경이 안 되는 거야, 이 능력은. 시대를 떠나서 모든 인류가 있는 이상은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능력이야. 어느 시대를 가.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능력이 각 시대에 가면 어떤 걸로 강조가 돼. 각 시대로 가면. 자, 어떻게 강조가 되느냐. 지금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뭘로 강조가 되냐면 기억법으로 강조가 돼요. 암기로. 그럼 암기가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암기가 나쁜 거냐? 그런 게 아니죠. 먼저 아는 것은, 먼저 안다는 말은 기억 쪽이에요? 생각 쪽이에요? 기억 쪽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안다는 건 기억 쪽. 근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왜 먼저 아는 거에 해당되지 않냐면, 국영수사관은요, 어른들도 다 배워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배우는 순간 16년을 배우든 100년을 배워도 누군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른들 배운 거 안 배워버리고 그냥 어른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어떤 것을 그냥 스승 밑에서 도제교육으로 배웠다 쳐봐요. 그런 게 뭐죠? 김연아의 피겨라든지. 네. 씨는 공부 별로 안 하고 그것만 했잖아요. 산에 가서 무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것을 하면요, 다른 거 좀 못해도 이거 하나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위험성이 있어요. 예체능계의 위험성이 뭐냐면, 하고 싶죠, 그렇게. 확률적으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국영수사학을 배운 사람은요,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여기서 안 되면 저기도 가고 이렇게 막 어디든지 다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예체능에서 배워가지고 합이 안 되면 갈 데가 없어. 그 분야 외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체능계는 확률적으로 볼 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거기서 능력이 만약에 최고수에 들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자기는 빈곤한 상태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면 좋은 거는 아는데, 근데 그러려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예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하는 거라면 이때는 경쟁자 자체가 없는 거지. 그게 바로 독특함, 차별화예요. 유대인은 바로 이걸 찾거든요. 유대인의 노벨상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앞에 이 사이에 하나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자, 과거의 정보화 사회, 산업 시대 이런 것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이 있었어. 잘 보십시오. 산업화 시대에는 기술이 필요했잖아요. 그 공장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 기계를 다루는 기술도 밑에 방금 말한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매우 튀어나게 돼. 근데 이 능력이 좀 빈약하면은 단순한 반복 업무를 하게 돼. 어떠세요? 그러니까 산업화, 그 다음 농업사회에 쭉 가면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기술, 노동력 다 있어요. 노동력이 필요해도요. 예측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노동력이 필요한 상태니까 예측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노동력을 예측적인 사고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노동을 해버리는 거죠. 예측된 노동을. 기반 기술은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동일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 동일한 거 이에 시대에서 말하는 거는 그 시대가 필요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노동력, 기술력, 이렇게 정보력. 와닿죠,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반 지식, 기반 능력, 사고, 방금 말한 예측력. 그럼 위에 이 예측력 위에 이제 시대별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측력이 있는 사람이 시대별 역량을 가졌을 때는 전부 탑이 가는 거죠. 이런 구조. 요거를 지금 이 사이에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인공지능 시대는 뭐가 핵심이냐? 아, 이게 진짜 꽃이에요. 어떻게 꽃이냐? 그동안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 기반 능력이 예측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측력 위에 시대별로 노동력, 그 다음에 뭐 기술력, 정보력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로 오면서 위에 있는 노동, 기술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바로 이 기반 능력인 예측력만 남게 돼요. 왜? 노동은 누가 해줘? 로봇이 해줘. 기술은 기계가 해줘. 그죠? 정보는 인공지능이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로 오면서 갑자기 위에 있는 활용 지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는 근본적인 이 예측력만 딱 존재하는, 즉 인간의 본질 능력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이. 이걸 어떻게 정말 설명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나타났다. 이 사이에 방금 얘기가 한 번 더 있어주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나보다 잘한다라는 말이 방금 말한 활용 지식들이 인공지능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고, 우리는 본질적인 지식이, 본질적인 기반 능력이 살아남게 된다. 크게 지금 역량을 나눌 때요,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 기반 역량, 활용 역량, 계층 역량이 있어요. 계층 역량은 요거예요. 3급 공무원이 하는 일, 4급, 5급, 6급 이렇게 나눠. 이 사람 직급에 급에 따라서 하는 역량. 그 다음에 활용 역량은 일반적으로 직급을 떠나서 누구나 좀 가져야 될 역량. 기반 역량은 인간의 본질적인 역량, 바로 예측 역량 같은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예측 역량은 우리 올리온 역량에서 보면 자주력, 인지력, 인성력, 이 안에 인지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측 역량. 근데 이걸 우리가 부각시키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습니다. 3장 들어갑니다. 자, 다른 거 좀 다 빼고요.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한 게 요거 전체상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시대별 역량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수렵 채취이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면 불가능했고, 여기는 노동력, 기술력, 정보력, 여기가 인지력,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난번 파일에는 이걸 줬는데, 지난번 파일을 드릴게요. 지난번 파일을 드릴 테니까, 요걸 설명할 때, 지난번 파일에서는 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하시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강의하다가 말이 나오면 그걸로 다 해줬거든요. 요런 거. 근데 여기까지 말하게 되면 벌써 여기서 3분, 5분 가버려, 시간이. 그래서 이걸 뺐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만약에,
왜 여기가 인지시대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을?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암묵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암묵지예요. 여기 보면 고대 생산도구 산업기계인데 고대 농업시대 도구는 석기, 그 다음에 뭐지? 어찌된 거야? 철기, 3차 산업. 잠깐만. 시기, 고대 농업 석기. 잠깐만, 이렇게. 아, 이거 여기 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게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이게 나눠진 거고 고대, 중세, 근대 이건 시기별이고 산업별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일 때 소리 잘못 눌렀어. 네. 1차 산업일 때 전기, 2차 산업일 때 전기, 3차 산업이 자동화, 4차 산업혁명. 요즘에 우리가 산업을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산업하고 요즘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4차 산업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4차 산업 시대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산업화. 1700년, 18세기에 17, 18세기에 나왔던 그 산업화를 기준으로 1, 2, 3차를 나눈 거예요. 고대니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부분 사람이 지금 하도 4차 산업시대라고 하니까 다 4차 산업시대를 아는데 그럼 1차 산업이 고대 사회를 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기준은 산업화를 기준으로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 기준은 정확하게 이쪽이에요. 요게 시대 기준이에요. 그리고 요게 도구 기준이에요. 그리고 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요런 형식이고 기계를 기준으로 하면 요게 두는 거예요. 1차 기계혁명을 요걸 두 개를 묶어서 1차 기계혁명, 2차 기계혁명을 요거를 묶어서 2차 기계혁명. 제가 이거 이 영어 분류하더라고 내가. 아니 도대체 구분이 나도 모르겠어. 막 이 말 저 말 쓰는데 이거 다 구분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아마 어디 가서 아주 최고죠. 이거 분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류한 게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암묵지로 두셨다가 혹시 질문이 나오면 쓰실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노 시대라고 돼 있는데 도구에서 요거 좀 잘 여기가 이제 철기까지는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현재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제일 근사치를 나노라고 하면 뭐 좋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나와 있는 상태. 요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나노라고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확정되어 있는 거고 철기까지는 여기는 지금 다들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나노가 가장 적절한 시대다. 그럼 저 가상현실 옆에 가상현실도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이 키워드죠. 요소 중에 하나지.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것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그게 나을겠죠. AI와 가상현실과 다 포함돼 이게. 그러니까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요걸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줄게요. 인공지능의 완성을 이렇게 봐요. 먼저 사물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정보가 와야 돼요. 우리가 SNS가 어떤 거죠? SNS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의견을 내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시대 흐름을 잡아서 다 가잖아요. 기계들이 모든 기계가 이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나 배터리 없어요 라고 내고 나 지금 충전됐어요 라고 내고 이것들이 다 의견이잖아요. 여기에 모아져서 SNS에 모아지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 없이는 빅데이터가 안 나오죠. 지금 현재 빅데이터 중에 SNS는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사람 인터넷이지. 각 사람이 막 올리면 그게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우리의 흐름을 잡아주는데 이제 사물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고 이게 모여지면 빅데이터인데 이제는 사람의 소리만 있었잖아요. SNS에. 사물의 소리까지 같이 결합되면 이제는 사람과 사물이 융합되면서 빅데이터가 정확해지는 거죠. 그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해요?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 시스템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로봇과 모든 것들이 더해지면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예, 인공지능 안에 그러니까 결과적 인간도 결국 지능이잖아요. 예,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도 인공지능이 핵심이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있는 게 로봇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상현실인데 그것도 하나의 상황이고, 예, 이게 바로 현재 그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이해해 두시면 설명할 때 아주 유익할 거예요. 이 파일을 지금 바로 올려놓을게요. 시기하고 시대하고는 좀 약간 시대는 큰 예, 그렇죠. 개념이고 시기는 좀 예, 시기는 어떤 이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시대는 큰 그림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인공지능으로 해버릴게요. 사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제대로 하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사실 인간이 필요 없는 사회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저거 인공지능의 완성은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네. 그냥 한 단어로 공통점을 찾아서 생각해보면 네. 인간 플러스 디지털. 인간과 디지털. 아까 예시한 것들에 보면 다 인간과 기계를 다 합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좋고요.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만물 초지능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와 이 빅데이터를 해석해서 기계와 이 빅데이터가 나오면 그 빅데이터를 해석해서 그 기계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저는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썼는데 좀 더 말하면 초자동화죠. 초자동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걸 그냥 초자동화로 해볼게요. 그냥 모든 말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거 도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나도 좀 착각했네요. 요것이 나눠져 있어요. 시기적인 방식, 시기로 나누는 방식, 산업으로 나누는 방식, 기계로 나누는 방식. 요 세 분류 기준 자체가 다른데 이 도표를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그렇게 알고 여기하고 여기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안 됩니다. 이렇게 전혀. 네. 나도 만들어 놓고도 이거 연결해 놓고 보려니까 헷갈려 버렸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인지력은 뉴욕 타임즈에서 처음으로 2014년에 시대 구분을 인지시대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인지학 쪽에서는 인지시대로 구분을 해요. 근데 현재는 보면은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시대는 해당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냐 그러면 대부분 다 4차 산업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쓰이지는 단어가 이제 인공지능 인지시대. 요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있죠. 지능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가 3차인데 그 다음을 지능정보라고 쓰는데 거의 안 쓰여요. 정부에서 표현을 했는데 알파고 때문에 그때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잘 안 쓰는 말이 됐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네. 2015년 뉴욕 타임즈에서 인지시대 핵심 능력은 인지력과 인성력이다라고 우리가 네.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인지력과 인성력은 결국은 인지력이다. 네. 풀었잖아요. 네. 지금 올해 여기서는 인지력으로만 하나요? 우리만? 아니 올해는 저 그 얘기 안 하고. 아니요, 해도 돼요, 그거는. 해도 되는데 어쨌든 시대명은 인지시대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말했고 저기 미래 학회에서도 인공지능 인지시대로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 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저 각 시대에 다 인지력과 인성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에요. 그 말 하시니까 이제 이해되죠? 밑에 다 있었다니까. 네, 있었는데 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이것만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자, 이쪽에서 끌고 갈 방향을 먼저 잡아줄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끌고 갈 방향은 실업과 교육이에요. 이제 요걸 뒤에 부각시킬 겁니다. 네, 실업과 교육.
이것도 근거 자료는 따로 있는데 그것도 빼놓은 데 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할 때 여기서 이제 쭉 표현을 하는데 크게 나누면 지능, 정보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언어, 지능, 언어, 정보 이런 식인데 그 구분 없이 그냥 해놨어요. 요건 영상입니다. 아마 보신 분 있을 텐데 벽돌 깨기죠 이거. 네. 처음에 벽돌 깨기 하는데 거의 못 맞추죠. 이거 아무 규칙 안 주고 그냥 지가 인공지능이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다가 두 번째 타임에는 120분이 경과한 그때부터는 지가 규칙을 파괴해가지고 거의 받아내죠. 예. 근데 2단계에서도 벽돌을 뚫는 거는 못해요. 그죠? 그냥 여기저기 치고받기만 하는, 받기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단계에서는 뚫는 방법을 알아내요, 얘가. 이게 이제 3단계입니다. 240분, 4시간 경과 후에. 원래 벽돌 깨기는 하나 뚫어서 공을 저 위로 올리면 저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다 공을 줘가지고 한쪽을 계속 뚫어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4시간 만에 모든 규칙을 다 파악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딥러닝을 테스트한 게임 그 영상인데 요걸 가지면서 딥러닝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하는 부분. 패턴을 찾아내서 추론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저겁니다. 정보 제공 기술. 그래서 물으면 뭐든지 지금 답해준다. 인간보다 더 답을 잘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가에게 있는 것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그럼 어디까지 알아야지? 이 부분 지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사실 저도 정리가 참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인공지능 비서가 이제 웬만한 정보는 다 알려주는데 그러면 알려주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인공지능이 다 알고 알려주는데 난 묻기만 하면 되지 뭘 기억할 필요가 있냐? 지금 다구경이 많잖아 이렇게. 감정과 철학. 감성과 철학도 뭐 한 부분에 속하죠. 전부는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저도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능이 즉 인지력이 개발되는데 알아야 개발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한다고 좋아요. 좋은데 그럼 냅둬버리면 인지력은 어디서 오냐면 아는 활동을 통해서 개발되거든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비서가 있다고 해서 비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야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묻는 거 자체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가 인지력인데 근데 인지력을 어떻게 개발하냐 이거지. 알아야 묻죠. 그렇죠. 자기가 잘 묻는 거 알아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물어보는 법에 대한 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것이 인지력인데 네네. 그 인지력이 어떻게 개발되냐고. 인지력이 개발되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인지력 개발돼요?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걸 보면. 보고 듣고 오감으로 계속 뭔가를 들으면서 차이가 나는 정보를 보고서 왜 그러지? 핸드폰도 보면요 교수님. 네. 핸드폰도 기능이 많은데 쓰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네. 쓰는 사람이 몇 가지밖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차이 아닐까요? 인공지능 비서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제 그 차이는 이제 비교용으로 사례용으로 했던 비유형으로 한 거고 지금 제가 묻는 핵심은 어떻게 인지력이 개발되지라는 질문 앞에서 인지력을 개발하는 도구가 결국 먼저 아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개발된단 말이에요. 아는 행동을 할 때. 뭐 묻고 아는 거 이렇게. 그럼 머릿속에 들어간 정보가 또 있으면 있는 만큼 또 인지력이 개발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난감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넓게 알아라. 그 다음에 하나는 깊이 알아라. 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전문성, 나머지는 넓게 알아라. 지금 현재 우리 교양은요, 굉장히 깊이 넓게 합니다. 우리 교과서, 국영수사과 교과서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깊어요. 수학만 봐도 우리나라는 엄청 깊잖아요. 벌써 외국 나가면 예,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수능을 못 풀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을 못 풀잖아,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양은 이렇게 깊다면 앞으로 교양은 이렇게 낮추고 광범위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분야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도식으로 한다면 이게 교양, 박스 4, 이게 교양이에요. 전문성은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보면 좀 어떤가요? 느낌이. 이게 교양성이에요, 이게. 이게 전문성이야. 전문성과 교양성 간에는 상호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교양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시 파일을. 여기서 이게 교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성도 이렇게 높고. 예. 전문성의 그 난제들이 교양성의 힌트를 얻어요. 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프로그램에 진짜 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교양에서 뭘 봤어요? 사회학의 6단계 소통 원리를 봤어. 6단계 소통 원리를 본 순간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구현한단 말이에요. 교양성이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차별화를 느끼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교양성이 낮아봐요. 이게. 자, 낮춥니다. 이렇게 낮으면 이 전문성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몰라. 이 안에서만 살아요. 프로그래머들이요. 잘 보세요. 프로그램 참 많은데요. 하루 종일 코딩하고 삽니다. 근데 이 프로그래머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 하고 내가 이걸 개발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창조가 일어납니다. 자기 안에서는요. 창조는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프로그램 언어에서 더 나은 프로그램. 굉장히 전문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물리학의 최고의 문제를 물리학자가 푸는 거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정말 소수밖에 안 돼요. 근데 물리학자가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풀게 되면요.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양의 넓이를 저는 이걸 깊이라고 하지만 넓이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전문성 한 가지는 충분하게 갖고요. 교양성은 점차 넓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교양성은 문제인식, 전문성은 해결 역량.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앞으로의 대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전문성을 준비해 나가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가다가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요 그림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요것도 링크를 넣다 좀 해주세요. 회전수장이. 네,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나는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방금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좀 와닿지 않을까. 더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만 꼽아놓고 쓰지 말고. 그 전문성과 교양성이요. 네. 학교 교육도 네. 이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뒷일이고 우리는 이제 방향만 제시하고 그건 뒷일이고 이거 학교 교육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전문성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양성을 좀 폭넓게 하고 지금 학교에서 16년간 배우는 걸요 재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전문성 그렇죠. 대학 형태, 대학원 형태까지 갈 수 있죠.
하나 분야를 잡고 나머지를 얇게 하면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도가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 인공지능 시대가 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그 거죠.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뷰티 예술부에서 학교를 고발한 영상이 그거. 가지고요. 그거 진짜 도움돼요. 예. 네. 같이 보면 정말 뭐. 좀 시간이 좀 길어서 이걸 제가 좀 잘라놨거든요. 요거요. 요거 보내놓을게요. 아예. 그냥 따로 받아서 보세요. 예, 따로 보세요. 올려놨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54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